네, 주식경제 위드 코로나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 코너들에서 그래서 종목들로 꽉꽉 채워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경제 전반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다음 주부터 당장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됩니다. 네. 11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아무래도 그동안에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었던 부분이 서비스 쪽의 소비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들이 많은데 서비스 소비가 위축됐던 게 많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실물 경제 전반에 지금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하방 압력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인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작은 우리나라 같으면 자영업 많이 차지하고 있고 뭐 대부분 다 음식, 숙박 이런 쪽이죠. 여행 이런 쪽인데 뭐 그래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6.5로 4.0에서 6.5로 이렇게 상향 제시를 했어요. 예상국에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열면서 여러 가지 소비가 좀 상승하고 수출 부분도 좀 막혔던 부분이 뚫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선례로 몇 개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일찍 그 코로나를 갖다가 이제 그 뭐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봉쇄를 좀 강하게 했던 나라들에서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좀 강하게 이제 도시 봉쇄를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했고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GDP나 고용이 지난 2019년 말에 비해서 뭐 올해 상반기까지도 뭐 4, 5% 이상씩 이렇게 좀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고 고용이 다시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한국의 경우도 그렇고 뭐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GDP가 크게 떨어졌다가 그대로 다 올라왔거든요. 사실 2019년 말보다 오히려 GDP가 더 올라가 있는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도 그렇게 도시 봉쇄가 심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현금을 많이 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소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전반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은 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윗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더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그래도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위드 코로나의 수혜 업종은 좀 어디 쪽으로 보고 계세요? 위드 코로나의 수요 업종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음식, 숙박, 여행 이쪽이 되겠죠. 운송 이쪽이 될 건데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때쯤 되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뉴스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실물 경제는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7월 달부터 좀 하강 국면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 이것 때문에 자동차 생산도 정상화되지 못했고 해서 제조업 쪽에서 계속 둔화 압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전환으로 해서 서비스 소비가 좀 증가하고 사람들의 활동성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둔화를 막아주는 그 실물 경제 개선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상당히 반영돼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우리 손현정 앵커가 앞에서 진행하실 동안에 제 나름대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떤 업종이 좀 관심을 받을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중장기 또 단기적으로 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뭐 이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쪽 주식시장에서는 팬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지만 미래적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괜찮다, 전망이 있다라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우주항공이나 기후 환경 관련된 쪽이 아니겠는가 이제 저 그렇게 느껴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종이 생기면은 또 움찔할 수 있으니까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다른 쪽에 어떤 또 관심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게 저는 원자재 같기도 해요. 석유나 천연가스 이쪽 부분이 지금 전력난 문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산업이나 업종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여행 내재에 관심을 받으실 때 오히려 좀 방향을 옆으로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뭐 많은 업종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 거의 부분에 다네요,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백신 기술은 mRNA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게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페니실린 이후로 가장 큰 의학계의 혁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우주항공은 뭐 그냥 달에 가보자, 뭐 화성 가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5G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은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이제 앱이 하나 있는데 밤하늘 별자리 보는 앱이에요. 딱 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여기 별이 뭐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인공위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저기 스페이스X가 쏘올린 인공위성부터 해가지고 미국은 이 저 궤도에 인공위성들을 엄청나게 띄워서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드론이 배송을 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통신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5G 같은 경우에는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게 어디다가 선을 그렇게 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주항공 영역은 단순하게 뭐 로켓을 띄워서 달 날아간다. 이거 이상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G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영역도 굉장히 커지는 거는 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가장 큰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유가 결과가 바로 공급망 혼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IT주들이 줄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을 내고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 갔어요. 이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수혜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이쪽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물류 대란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그만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성장하고는 사실 좀 무관하고 이쪽은 시스템 반도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기업들이 이제 IT 투자를 늘려주면 같이 늘어나는 왜냐하면 기업은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투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물류 대란이 직접적으로 여기 타격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투자를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지만 이게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차츰차츰 완화돼 갈 거다 이런 생각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게 반도체 부족이 내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후년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의 에너지 대란도 좀 진정이 되고 반도체 부족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에도 좀
따뜻한 영향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이유가 없이 차가 막 밀리다가 어느 지점을 딱 통과하면은 쌩쌩 달리는 지점이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바로 그런 점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미국에서 소포를 받을 때 보통 일주일이면은 웬만한 소포는 다 받았거든요. 지금 한 2달 걸려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뚫려서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겠죠.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원자재 생산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이게 모두가 물가 상승 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물가 상승 요인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고 이게 환율과 주가에도 다 영향을 줄 건데 이게 긍정으로 가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확 튀어버리면 증시에도 공포지수가 어느 정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아마 비관론적으로 보는 분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최근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3년짜리 금리가 3년짜리가 60bp 이상 한 달 동안 올라갔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게 사실 지금 한국은행이 11월 달에도 금리 올릴 거다 긴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브라질, 그다음에 중국도 금리를 올리진 않습니다만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계속적인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달리 신흥국들이 다 같이 긴축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낳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물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항만이든 우편이든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립니다.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분들이 딴 데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접촉 쪽에 배달 서비스 쪽으로 많이들 옮겨가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월급도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근로 환경도 훨씬 더 좋아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갑질 이런 문제도 없고.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 전 세계가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 좀 어려운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 대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이 신흥국들, 한국을 포함해서 다들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긴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우리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가는데 이게 이제 미국을 따라서 미국 시장은 올라갑니다만 이 다른 신흥 국가들에서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금리를 좀 올려놔서 나중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때 금리를 미리 올려놓은 나라들은 타격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준비를 하지 않은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일본이나 유로존 출범 이후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 경제가 붕괴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리에 그런 영향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중국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정책 자체가 지금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버블도 괜찮다라고 하는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긴축을 조금씩 해놓자.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 많잖아요. 나중에 가서 미국처럼 한꺼번에 금리 인상했다가는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긴축을 해놓자. 이런 것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게 현저하게 막혀 있는 그런 모양이겠죠.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는 한 달 동안 7% 올랐거든요. 힘들다 했지만.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안 올랐어요. 조금의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이 신흥국 증시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성장 엔진이 신흥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상승세를 받았고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거시 정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신흥국 증시가 아닌 선진국 증시로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미국이 많은 버블을 겪어왔잖아요. 버블과 버블 붕괴를 겪어왔는데 그래도 미국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미국이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붕괴될 때 꼭 다른 나라가 크게 다쳤어요. 가령 1987년 블랙만데이 결국 일본이 크게 다쳤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결국은 유럽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미국은 버블이 생기고 버블 붕괴가 나타나도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버블을 만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왔던 거거든요. 근데 속도가 좀 빨랐던 것 뿐이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냥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고 저금리 정책을 썼던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자산 가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타격을 입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국 쪽의 기업, 빅테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게 제가 볼 때는 이걸 팔고 저걸 사는 것 같거든요. 저게 정말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향후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버블 정책이라고 보더라도 그래서 버블이 있고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이 기업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슬림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저것 좀 버리고 요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나 뭐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사실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1997년에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를 갖고 이럴 때는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연동돼서 같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중에 핵심이 지금 사실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서 제대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는데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그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최근 들어서 현대 들어와서 1971년도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 그리고 2008년도 어떤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또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 모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누구겠느냐? 결국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중국은 경기부양책 쓰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RRR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시장이 중국과 커플링이 지금 강하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향후 우리 경제에 또 우려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거시경제적으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졌고 미국보다 중국, 홍콩에 대한 수출 비중이 2배 이상 높으니까 거시경제적으로는 뭐 중국과 미국 여러 나라에 우리는 같이 걸려 있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업 단위로 보면 기업은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국가가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협력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저 나라가 경기 부양하면 우리가 얻는 혜택도 많고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을 좀 긴축을 하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기업 단위에서는 경쟁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은 경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을 따라간다 미국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나는 얘들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런 쪽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에서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과의 동조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근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도 그걸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자꾸만 중국을 따라가는데 투자자들께서 그 부분을 현명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부진하게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 GDP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또 부진했었습니다. 경기 둔화가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상품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자동차의 매출 감소폭이 1980년에 미국이 금리를 15%까지 올렸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매출 감소폭만큼이나 큰 폭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매출이 부진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서비스 소비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이 자동차 때문에 나타난 내구재 소비가 GDP 성장률이 이번에 2.0이 나왔는데
내구재 소비만 지난 분기하고 똑같았다고 한다면 GDP 성장률은 4.7%가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타격을 좀 심하게 준 건데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조금씩 완화가 돼 나갈 거고 다음 분기에는 이 큰 마이너스 영향이 사라지면서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 특집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을 하면 결국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론의 기본이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큰 변동을 마치 대공황이 오듯이 폭락을 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대 10%대로 떨어질 일은 앞으로는 없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조정해 나가는 과정, 휠 얼라이먼트를 잘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직진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처분 소득이 지금 많이 미국에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임금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그 소득 증가가 컸어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근데 이게 끊기면서 이제 소득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훅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저축이 많아서 이게 소비가 많아질 거다 했는데 그 저축률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로 정상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늘어났던 거 줄어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향후에는 사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 내년에 인프라 투자 이런 게 경기를 계속 끌고 가는 사실 미국 그 정책 결정자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경기를 끌고 간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기 침체 들어가면 중국한테 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공화당, 민주당이 여러 영역에 싸우지만 내년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는 거의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통과를 안 시키고 공화당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늦춰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단순하게 미국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하고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고 간다.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도 이제 뭐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될 건 아니고 경제를 결국 끊고 내려갈 때까지 경기 침체갈 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가 되는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긴축 스탠스를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완화를 하겠죠. 중국의 경우에도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뭐 헝다그룹 부도낸다, 뭐 어떤 기업들 부도낸다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갈 건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긴축의 소나기가 좀 내리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소나기를 뭐 잘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날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